요게 돌파가 됐는데 여기서 이탈이 돼 가지고 요렇게 또 떨어져서 요까지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다, 그죠? 마지막 영상이 거의 6개월 전이던데, 혹시나 기다리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항상 사과를 했던 것 같네요. 변명을 좀 하자면, 아니, 이게 사실 생각보다 뚝딱뚝딱 만들어지지 않아요. 강의 하나를 찍는데 시간이 꽤 걸린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제 회사 생활도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씀씀이가 해픈 편이니까, 뭐,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잘한다며, 주식해서 벌면 되잖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도 아니고, 매번 어떻게 돈을 법니까? 그렇죠? 그리고 장이 안 좋으면 제가 몇 달을 통으로 쉴 때도 있는데, 사실 회사에서 이제 제 가족이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입이 따박따박 나오는 상황이어야 제가 주식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또 합리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거죠. 여하튼 그래서 제가 회사를 퇴근하고 나면 이 개인 시간이 이제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제가 이 유튜브를 요거를 강의를 만들면 제가 읽고 싶은 책도 못 읽고, 공부하고 싶은 제가 듣고 싶은 강의도 못 듣고, 흰둥이랑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나의 개인적인 이 시간을 저를 위해서 가질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선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맨날 나만 알고 싶은 유튜버다, 남들은 몰랐으면 좋겠다, 나만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다른 분들한테 홍보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막 구독자도 안 늘고 조회수도 안 나오고 하고 싶겠어요, 제가? 그죠? 하기가 싫어. 그리고 이제 제가 유튜브에 강의를 올리니까 유튜브 수익이라도 나오면 모르겠는데, 아니 저번 달 보니까 한 달에 유튜브 수익이 7만 원이 나와요. 7만 원. 응? 하고 싶겠냐고 제가. 물론 제 문제도 있죠. 일단은 제 영상 자체가 이 공부하려고 하는 이 의지가 있으신 분들에게만 재밌고, 그 외에 모든 분들한테는 사실 재미가 없는 영상이긴 하죠. 그리고 지독스럽게도 저는 썸네일에 신경을 안 쓰죠. 그냥 이 PPT 표지를 썸네일로 쓰니까. 그리고 제목 낚시 이런 거 없고, 정말 재미없게 제목을 달잖아요. 일목균형표 1부, 일목균형표 2부 이런 식으로. 여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홍보를 안 해주시고, 좋아요도 안 눌러주시고, 저는 저대로 제목 낚시도 안 하고 정직하게 재미없는 영상을 만들고 계속 그렇게 나락의 굴레에 빠져 들어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동안 공부하고 싶었던 것들도 공부하고, 읽고 싶었던 책들도 읽고, 놀러 다니고 지낸다고 여러분들을 좀 떠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이 또 생각나서 2023년이 됐으니까 다시 왔다는 점 알아주시고, 제가 그 계획으로는 한 1월쯤에 제가 복귀를 하려고 그랬어요. 1월 말쯤에 제가 복귀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낙상 사고를 당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다가 뒤로 자빠졌는데, 제가 공중에 붕 떴다가 이렇게 바닥에 그만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슬프죠? 그래가지고 이 척추가 이렇게 있잖아요. 척추에 이렇게 횡돌기뼈라고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튀어나온 거. 요게 4번이랑 5번이 두 개 다 이렇게 부러졌어요. 이렇게 골절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입원도 하고 치료도 받고
한다고 제가 복귀가 1월 말에 복귀를 하려고 했는데 2월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귀를 하긴 하는데 일단은 제가 얼마간 열심히 해보고 그래도 구독자가 안 늘고 댓글 안 달아주고 그러면 또 책 읽으러 갑니다. 저는 책 읽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행복을 찾아가지 않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인 겁니다. 아시겠죠? 좋아요와 구독 그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뭐 각설하고 여튼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거를 뭐 개편이라고 해야 되나 뭐 여하튼 이제 제가 여러 가지의 새로운 컨텐츠들을 좀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너무 차트 강의만 지루하게 하니까 구독자도 안 늘고, 그러니까는 저도 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뭐라도 막 구독자가 늘어가는 속도가 있으면은, 그러면 뭐 재미도 있겠는데, 맨날 보시는 분들만 보시고 댓글 다시는 분들만 다시고 이러니까, 저도 재미가 없어가지고, 저도 유튜브로 재미를 좀 느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구상한 컨텐츠들이 한 몇 개 있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왜 그랬니? 라는, 일단은 가제입니다. 가제인데, 반응이 좋으면, 이게, 약간 그 파일럿 프로그램 같은 거죠? 그런 건데, 이게 반응이 좋고, 여러분들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하면, 제가 요거를 계속, 요 컨텐츠는 계속 지속을 해 나가기로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다, 관심 없다, 별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과감하게 없애버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왜 그랬니? 요거는 이제 지난주의 시장의 흐름을 제가 복귀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물론 이제 다 지나간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소용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바둑을 보시면, 바둑 대국이 끝나면 그 대국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실제로 바둑을 두었던 그 순서대로 다시 두어보는 거 아시죠? 그게 바로 복귀라는 겁니다. 아니 이겼으면 이겼고 졌으면 졌는 건데 왜 이 바둑 기사들이 복귀를 할까요? 승패의 이 구애가 되지 않고 대국의 내용을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실력을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는 모든 바둑을 하시는 분들이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복귀라는 거를 합니다. 시장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시장도 왜 지난주에 시장이 이렇게 되었는가? 이게 어떤 원리가 있어서 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시장이 하락을 했나 상승을 했나 횡보를 했나 요거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보는 이 눈이 훨씬 더 밝아진다. 그리고 이게 체득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 시장의 이 흐름 속에 존재를 할 수가 있다. 머물 수 있다. 그리고 이 시장의 연결성 속에 존재를 해야만 그 흐름을 타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항해를 할 수가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왜 그랬니? 여기다가 뭘 하나 달 걸 그랬네. 2월 첫째 주, 주간 복귀입니다. 왜 그랬니? 들어가 봅시다. 일단 월요일부터 볼 거예요. 월요일은 이날에 이제 코스피가 1.35% 하락을 하고 코스닥이 0.35% 하락을 한 날입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이제 기관이 엄청나게 팔았고 그거를 개인이 다 받은 날입니다. 그죠? 일단 기관에서는 요거는 이제 제가 리포트를 정리해서 가져온 겁니다. 일단 차트는 요렇게 요게 1월 27일이었고 그 다음에 요 날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이렇게 큰 음봉이 하나 떨어진 거예요. 1.35%가 빠졌다 이거죠. 코스피입니다. 코스닥은 제가 시간이 나중에 많이 남게 되면 그때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은 코스피만 다루고 갑니다. 급하니까. 리포트를 보니까 기관의 분석은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은 하나투자증권의 이제 투자전략팀은 이제 FOMC가 다가온다. 이 당시에, 월요일 당시에, FOMC가 다가오니까 여기에 대한 FOMC에 대한
이 글씨가 경입니다. 경계 심리가 있었다. 그리고 이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이 있었다. 이렇게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원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정고점 보시면 거의 뭐 정고점 언저리에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 이 저항 라인, 요 라인에서 이 차익 실현이 아마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대신증권 봅시다. 대신증권에서는 연초 이후에 주가가 그러니까 이게 1월 초부터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코스피의 경우에 주가가 원래는 이제 계속 하락을 하다가 1월 초부터 이렇게 급반등을 한 거예요. 급반등을 하면서 코스피의 12개월 선행퍼라는 게 있습니다. 선행퍼 제가 나중에 요런 재무에 관련된 어떤 그런 단어들이나 이런 거는 따로 정리를 하는 시간을 또 가질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여하튼 간에 이 코스피의 12개월 선행퍼라는 게 있는데 요게 12.56배로 레벨업을 했다. 무슨 말이냐면 고평가가 됐다 이 말이에요. 1월부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가격이 1월부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제 이 코스피가 고평가가 됐다. 코스피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회사들의 영업이익에 비해서 이 퍼가 너무 고평가가 돼 있다. 그래서 일단은 밸류에이션에 어떤 부담감이 있다. 너무 가격이 높다. 고평가가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내의 거의 모든 기업들의 실적 전망들이 전부 다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나 신문에서는 이런 게 잘 안 나와요. 이유가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개박살이 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건데 여튼 실적 전망이 엄청나게 하향 조정이 되고 있어서 선행퍼의 레벨업에 따른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된다. 그의 부담이 가중이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대신증권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35%가 하락을 했다. 그리고 역시나 대신증권에서도 FOMC로 인한 경계성 차익 실현. 그러니까 FOMC에서 이제 파월을 비롯해 가지고 거기 있으신 분들이 뭐라고 어떻게 기준금리를 결정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경계를 하는 거예요. 경계를. 만약에 그때 예를 들어서 긴축을 조금 완화시키고 금리를 계속 높이는 걸 조금 속도를 늦춘다. 그러면은 상승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워낙 가파르게 물가 상승률이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이건 금리를 내릴 수가 없다. 계속 이 상태로 자이언트 스텝이든 빅 스텝이든 계속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하락을 크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경계해서 어차피 정고점 수준에 있으니 경계성 차익 실현이 발생을 한 것이다. 라고 대신증권은 분석을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죠.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역시 FOMC에 대한 경계성 매도, 그리고 1월에 랠리를 이끈 종목을 중심으로 하락이 일어났기 때문에 요거는 차익 실현이다. 1월 달에 지수를 상승시켰던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그 매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월요일에. 그래서 이거는 차익 실현으로 봐야 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전부 다 FOMC를 언급을 하고 있네요. 그죠? 연준의 기준금리가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주라는 거를 월요일부터 알 수 있었죠. 물론 제가 이거를 주말에 하고 있지만 저는 이거를 매일매일 그날 장이 끝나면 여러분들한테 그날의 어떤 증권사 리포트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혹시 알아요? 혹시나 먼 훗날에 그게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제 유튜브 수익이 회사의 수익을 넘어가는 순간에 회사를 떼어치우고 하루 종일 유튜브를 하게 된다면 그럼 매일매일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줄 수 있겠죠? 그럼 뭐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야 된다. 아시겠죠? 여튼 그래서 1월 초부터 상승 장세를 이어온 것에 대한 차익 실현. 기관은 월요일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다음 화요일로 넘어갈게요. 자, 화요일에는 코스피는 1.04%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0.25%, 뭐 보합이죠. 이렇게 맞췄는데 월요일은 그 기관의 매도를 개인이 매수했다면 화요일에는 외국인의 매도를 개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역시나 음봉이 쾅쾅 떨어지는 모습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일의 다른 기관들처럼 화요일에도 FOMC의 결과 그리고 그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이제 이 경계감이 확대되면서 이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출회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하나투자증권은 이제 그 반도체 초대형주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요런 초대형주들의 약세로 인해서 시장의 하방 심리가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날 삼성전자가 화요일에 삼성전자가 이 3.63% 하락을 했어요. 마이너스 3.63% 하락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이날 이제 컨퍼런스 콜을 했거든요. 요때 이 4분기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러면서 전년도와 유사한 이 설비 투자 규모를 유지한다고 밝혔어요. 이 컨퍼런스 콜에서. 이건 뭐냐면 그 반도체를 감산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계속 생산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반도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고, 그다음에 지금 재고가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설비 투자를 줄이지 않고 난 계속 삼성전자는 계속 이대로 찍어내겠다. 물론 그 삼성전자가 이거 너무 옆으로 빠지긴 한데, 삼성전자가 다른 그 반도체 기업들에 비해서 원가가 되게 저렴하게 그 반도체를 뽑아내고 있긴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가 경쟁력이 있으니까 굳이 인위적으로 감산하지 않아도 자연적 감산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4분기 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내년도에 설비 투자를 줄이지 않겠다, 감산하지 않겠다, 요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여담이지만 제가 시간만 많으면 이런 당일 이슈 같은 거는 제가 쇼츠나 짧은 영상으로 설명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바로바로 이해시킬 수 있는데 좀 아쉽긴 하네요. 여하튼 간에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의 약세가 지속이 됐다.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 설비 투자 유지, 그리고 인위적 감산이 없다. 요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이 약세가 지속됐다. 이때 거의 3%, 거의 3.63%니까 4452하면 4%대 하락 거의 이렇게 됐죠. 그리고 그 외국인은 이제 13거래일 만에 이 순매도를 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일단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은 그렇게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신한투자증권 역시 똑같이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 여기서 주식시장이 기대했던 인위적 감산이 없을 거라고 발표를 했고, 이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이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여기 정고점에서 반등받고 나오는데 그 다음날 이거 삼성전자가 인위적 감산 안 한다. 그럼 뭐야? 그러면 지금 정고점에서 지금 저항받고 내려왔는데 여기서 인위적 감산 없는데 그럼 반도체 중심으로 외국인 다 던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 요거 합리적인 분석이죠. 그렇게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증권 역시 FOMC와 삼성전자의 이슈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화요일에는 공통적으로 FOMC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로 인한 차익 실현, 요게 이제 기관의 화요일 분석입니다. 다음 수요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수요일에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수요일에 보시면 요게 반등이 나왔는데 코스피는 이제 1.02% 반등, 그 다음에 코스닥이 1.41% 반등을 했네요.
요 날에는 이제 기관이 팔았는데 외국인이 샀습니다. 근데 금액이 미미하죠. 앞날에는 뭐 4천억, 외국인이 막 4천억을 팔고 막 개인이 4천억을 사고 이랬는데 기관이 2천억, 2천억. 그러니까 이날은 거래가 그렇게 큰 날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 상승이 크게 유의미한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일단은 삼성전자부터 보면 일단 이날 반등을 한 이유가 긴축 경계감이 일부 완화가 됐다. 그래서 상승을 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앞날에 수요일 전일에 미국 노동부가 집계한 이 4분기 고용비용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충 알아들으세요. 고용비용 지수. 요게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그러면 이게 하회를 하게 되면은 이제 물가 상승이 둔화세가 확인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좀 오르기 때문에 지금 계속 긴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FOMC 회의에서 계속 이제 기준금리를 높이고 있는 게 결국엔 물가 상승률을 잡는 건데, 물가 상승 둔화세가 확인됐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미장이 아마 이 수요일 직전에 엄청 떴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긴축 경계감이 일부 완화가 되고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된 거를 판단을 해서 1.02%가 올랐다. 다만 그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아직 하루 앞둔 시점이었거든요, 수요일이. 그래서 긴축 경계가 완벽하게 해소된 거는 아니라는 판단에 이 상승폭이 제한이 됐다. 크게 상승하지 못했다라고 삼성증권은 발표를 했습니다.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전일 미 증시가 이제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커플링, 동조화가 일어났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가 상승률이 둔화됨이 기대되면서 이제 위험 선호 심리의 개선이 되었다. 그래서 왜냐면 그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은 자산을 채권 시장이나 이쪽으로 옮기고 싶지 주식 시장에 투자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 돈이 일로 채권 시장으로 가니까. 근데 금리가 이제 높아지는 걸 멈추고 또 어느 순간에 금리가 내려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금리가 내려오면 뭡니까? 채권 시장보다 주식 시장, 그러니까 위험 선호 심리가 더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위험 선호 심리의 개선을 기대해서 반등세를 기록을 했다는 건데, 장 초반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코스피의 상승을 견인했지만 오후 들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좀 이렇게 상당 부분 축소를 했거든요. 요거는 이제 다음날 FOMC에 대한 경계 심리가 증폭된 거라고 대신증권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증권의 경우에는 그 1월 요게 수출 부진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일단 1월입니다. 1월이 엄청 큰 수출 부진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이미 1월이 끝났으니까 이제 통계청 자료가 잠정치가 나왔는데, 제가 이걸 따로 영상으로 만들 건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무역수지 적자가 났습니다. 1월에. 그래서 그 소식, 수출 부진에 대한 소식이 이 전체적인 펀더멘탈의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투자 심리가 압박이 됐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IBK 몇 분이고, 와, 벌써 23분이 지났네. 빨리빨리 갑시다. IBK 투자증권은 일단은 연준의 긴축 완화 기대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국 노동부가 집계한 그 4분기 고용비용 지수가 예상치를 조금 하회했거든요. 그래서 긴축 완화의 기대감, 그러니까 삼성증권과 비슷한 판단을 한 거죠.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근본에 이제 목요일이 FOMC 회의인데 그 수요일에 그 FOMC 금리가 25bp는 이제 베이직 포인트라고, 이제 이게 이제 0.25%라고 보시면 돼요. 0.25%가 인상될 거다. 원래 그 연준이 막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0.75%, 막 0.5% 이렇게 올렸잖아요. 근데 0.25%만 올릴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좀 이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됐다라고 IBK 투자증권에서는 분석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전일에 이틀 동안에 낙폭이 컸잖아요. 이거에 대한 반발 매수도 좀 있었다. 반발 매수가 유입됐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수요일도 역시 기관들은 이 FOMC를 주목하면서, 그리고 미국의 이 지표들을 통해서 연준이 긴축을 완화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증시가 반등했다고 공통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목요일 갑시다. 목요일 코스피는 0.78%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아이고야 1.82%가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는 이제 개인과 기관의 물량을 외국인이 다 받았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꽤 됩니다. 받은 금액이 5천억이 넘어갔으니까 요즘 같은 시기에 일단은 기관의 분석을 보면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FOMC 결과가 나왔죠. FOMC 결과가 나왔는데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FOMC 결과가 나왔다. 0.25%. 그래서 이제 그 예상치에 부합하는 FOMC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전일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과 커플링이 일어났다. 동조화가 일어나서 그 투자 심리를 이어받아서 우리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디스인플레이션의 초입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FOMC가 시인했다라고 평가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물가 상승률이 이제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예를 들어서 계속 똑같이 물가 상승률이 오르고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오르긴 오르지만 물가 상승률의 상승폭이 꺾였다. 요때가 디스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맞는데,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을 하는데, 근데 기존에 상승했던 폭보다 적은 폭으로 올라가고 있다. 요게 디스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오르고는 있지만 그 상승폭이 줄어드는 국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의 초입 단계다 라고 FOMC가 시인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3월 또는 5월에, 그러니까 그 상반기에 금리 인상을 마무리를 시사하는 발언이 회의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시장에 긍정적인 어떤 그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증권이 이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제 요거 슬러시 다음이 이제 여기부터가 우려를 표한 건데,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다만 아직 해소되지 않은 악재들이 있기에 다소 긴장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일단은 연초부터 강세를 이어온 시장이 어느덧 전고점 부근에서 지금 놀고 있죠. 그죠? 여기에 접근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의 이익 추정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익 추정치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개박살이 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수출 부진, 요거는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게요. 수출 부진이 지금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뭐 이런 뉴스나 신문기사 보면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 안 나오는 이유는 제가 정치적인 거라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우리는 통계청 자료와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항상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상황을 확인해 보면 대한민국 기업들이 다 죽어 나가고 있는 상황은 맞아요. 특히 수출 기업들이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중국으로 수출이 안 되고 있어요. 중국이 대한민국에서 수출하던 거를 지금 다른 나라에서 수입합니다. 대한민국 수입하던 거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을요. 그래서 그 한중수교 30년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적자가 지금 작년 5월부터 지금 올해 1월까지 지금 7개월 동안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중국 적자가. 원래 중국이랑 우리는 중국한테 무역 수지 적자가 난 적이 없거든요. 30년 동안. 여하튼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그래가지고 코스피 이익 추정치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수출 부진하고, 그 다음에 뭐 기업들도 힘들고, 그리고 고금리 여파가 지속적으로 언론에 노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악재들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수급에 의한 상승으로 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코멘트를 했어요. 하나증권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그 미래는 알 수 없죠. 이 하나증권이 말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 포인트에서는 우리가 조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모습이 나왔을 때 우리가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다.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을 보시면 역시 FOMC 결과에 따라서 상승을 했다고 판단을 했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 그러니까 지금 디스인플레이션의 초입 단계에 들어왔다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3월이나 5월까지만 뭐 금리를 올린다는 그런 발언도 나오고, 그리고 이번에 25bp밖에 금리가 인상이 되지 않았고, 뭐 이랬기 때문에 이 하나투자증권도 역시 FOMC 결과에 따른 상승으로 판단을 했고,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가 기대된다. 그래서 그 기대감에 전일의 달러 지수가 하락을 하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날. 그래서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순매수를 지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이 다음날에 환율이 엄청나게 오르긴 했어요. 근데 뭐 하나투자증권이 뭐 신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여튼간에 뭐 그렇게 뭐 일단은 그 판단을 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그리고 전일에 이 필라델피아 지수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국내의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주들, 필라델피아 지수하고 이제 커플링이 일어났다. 그래서 반도체주가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하나투자증권은 발표를 했네요. 자, 신한투자증권 역시 FOMC를 이 상승의 원인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5bp가 상승을, 시장의 예상대로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은 이런 게 있어요. 시장이 예상한 대로 가면 호재입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가면 그게 악재인 거예요. 근데 일단 FOMC 회의 결과가 25bp가 올라갈 거라는 거는 예상을 했고, 그래서 예상대로 갔기 때문에 이거는 호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승을 견인했다. 그러니까 0.25%의 금리 인상을, 기준금리 인상을 했고, 그리고 파월 의장이 현재는 물가 상승 둔화 단계, 즉 디스인플레이션 상태이며 긴축 과정에 연착륙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매우 비둘기적이죠. 매우 비둘기적인 어조로 언급한 것, 이게 상승의 요인이라고 신한투자증권은 판단을 했습니다. 자, 금요일 갑시다. 다 끝나갑니다. 자, 마지막 금요일은 이날 코스피는 이제 0.47%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0.28%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오른 거죠. 뭐 좀 보합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수급은 개인이 4천억을 팔고 기관이 2천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거의 6천억 가까이를 샀습니다. 외국인이 이날 요 근처에서 좀 산다, 그죠? 좀 샀다, 그죠? 이게 외국인의 이 매수세로 이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튼 외국인이 지금 들러붙고 있습니다. 자, 신한투자증권은 이 상승 뭐 0.47%지만 요런 그림이 나온 이유가 이제 FOMC의 영향이 계속 전날부터 이어지면서 미국 증시에서 이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있었거든요. 그 전날 미국에서. 그래서 그 국내 증시도 따라갔다. 하지만 그 수혜를 충분히 누리지는 못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의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이 반영 중이다. 그러니까 코스피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기업의 총 시총이잖아요. 근데 쉽게 말해서, 근데 이 코스피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계속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향 조정치를 반영을 해서 크게 올라가지 못했다. 미국과 이제 커플링이 그렇게 완벽하게 일어나진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외인의 이제 순유입 속에서 상승 마감을 했다. 그런데 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고점을 앞두고 있는 위치라서 주춤하는 모습이라고 짧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현물과 선물의 순매수, 그 가운데서 이 자동차나 인터넷주의 강세, 요게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 특히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밤사이에 이 메타 급등, 그리고 그것과 동조화된 모습으로 상승세를 기록했다. 그리고 환율이 이날 엄청나게 반등을 했습니다. 거의 뭐 1.8인가 1.6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반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다. 그래서 그날 당일에 하방을 지지를 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환율이 떨어질 것 같으면 주식 이제 들어오고, 환율이 오를 것 같으면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환율이 이렇게 올랐는데도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다.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여튼 그래서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관들이 어떻게 우리 시장을 이렇게 5일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넘어갑시다. 차트를 한번 봐야 되겠죠. 제가 정말 간단하게만 볼 겁니다. 시간이 없잖아요. 일단은 코스피만 볼 거예요. 코스피만. 코스피는 이 최고점을 기준으로 채널을 그었습니다. 채널을 그었는데 이 채널이 정확하다, 정답이다, 이건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닌데, 제가 채널을 이렇게 그은 이유가 이 고점을 중심으로 그것과 평행한 선이 이 중단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그럴 때 지금 의미 있는 움직임이 이 중단선에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채널의 이 하락 채널의 이 상단부와 채널의 중단선이 의미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채널을 이렇게 그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뭐를 봐야 되느냐, 이 채널의 이 중단선을 돌파하고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결국에는 실패를 하고 저항받고 이탈되느냐, 요거를 우리가 우선 고려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합리적인 겁니다. 그렇죠, 다음 주에.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 산바닥이 뭡니까? 이게 영머리 어깨 패턴이죠. 그리고 지금 주가가 그렇게 따졌을 때 여기가 넥라인입니다. 넥라인의 근처에 걸쳐 있기 때문에 신경 쓰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런 포인트들은 신경을 쓰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아무 때나 이게 오를 것 같아 저게 오를 것 같아 이렇게 사지 마시고, 코스피 차트를 보시고 코스피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개별 종목들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코스피가 이 영머리 어깨 패턴의 넥라인이자 이 하락 채널의 중단선, 요거를 어떻게 상방 돌파를 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지, 요거를 확인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좀 나을 거다,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거다, 이런 포인트는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상승 전환을 한다면, 그리고 요게 지금 저점이 낮아졌다가 여기서부터 높아졌죠. 다우 이론으로 치면 이렇게 높아지니까 파도가 이렇게 왔다가 여기까지 들어왔다가 다시 파도가 요까지 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게 상승 추세의 시작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지만, 근데 이게 만약에 상승 추세의 초입이라면,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또 채널을 이렇게 끌 수가 있어요. 그죠? 채널을 이렇게 끌 수 있는데, 이러면 잘 보시면, 자, 제가 이 하단을 두 개를 끊고, 이렇게 하단을 두 포인트, 요 포인트와 이 포인트를 가지고 끊고 나서 그거와 평행한 선을 그어 보니까 이렇게 그어졌는데, 그러니까 중단선은 이렇게 그어졌습니다. 그죠? 중단선은 이렇게 그어졌는데, 보니까 여기도 두 포인트가 저항을 받고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반등이 한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채널은 지금 현재 제가 지금 그어놓은 채널이 꽤나 유효한 채널로 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오늘 주 가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상승으로 간다고 했을 때 지금 이 넥라인을 돌파를 해도 뭡니까? 이 상승 채널의 상단 부근에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여러분들 이 영머리 어깨 패턴의 넥라인을 돌파를 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상승 채널의 상방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질 수 있음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요 넥라인을 만약에 돌파를 해서 넘어가면 요렇게 넘어갔다가 여기서 저항을 받아서 눌림을 만들고, 속도가 이래, 눌림을 만들고 여기서 다시 반등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아니면 여기서 아예 이거를 돌파를 해버려서 요렇게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아니면 요게 돌파가 됐는데 여기서 이탈이 돼가지고 요렇게 또 떨어져서 요까지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포인트를 정말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영머리 어깨 패턴의 넥라인이자 전체 하락 채널의 중단선, 이 중단선이 또 하필이면은 또 전고점의 영역이죠. 이게 돌파가 되느냐, 저항을 받느냐, 돌파했다 하더라도 상승 채널의 상방을 또 뚫고 나가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여기서 응축이 일어나서, 그러면은 요 넥라인이 좀 여유가 있어지죠. 응축이 일어나서 여기서 반등을 하면 요만큼의 또 상승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이냐,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은 다 판단을 하면서 다음 주 매매에 임하셔야 되겠다. 아시겠죠?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침 그 자리가 이 전고점에 영향을 받는 자리니까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돌파해서 상승해서 이까지 막 거의 뭐 3,000포인트까지 갔으면 좋겠네요. 뭐 제 바람이지만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이제 지표로 좀 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일봉입니다. 볼린저 밴드의 지금 상단에 지금 걸쳐 있죠. 살짝 걸쳐져 있고, 241선의 영향도 지금 좀 받고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게 돌파되고 241선과 120-1의 상단선에서 반등, 이렇게 눌려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고 이 자리에서 눌림목이 나왔을 때 그때 진입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게 241선과 121선을 이탈하면, 만약에 여기서 반등하는 것 같아서 내가 샀는데 이탈하면 잘라버리면 되니까. 그러면은 뭡니까? 기준이 짧죠. 여기서 요만큼, 왜 이래? 여기서 요만큼밖에 아니, 손절을 하더라도 기대 그 손실률이 낮기 때문에 뭐 진입해 볼 만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탈되면 무조건 자른다는 조건으로. 아시겠죠? 뭐 그렇게 볼 수 있다. 뭐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이거는 60분 봉입니다. 혹시나 이제 짧은 타임 프레임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럼 현재 위치가 60분 봉에서 이게 지금 녹색선이 요렇게 있는 거거든요. 녹색선이 요렇게, 요게 120-1의 상단입니다. 현재 위치가 120-1의 상단 위에서 아주 작은 반등이 나온 상태고, 전환선 위에 있죠. 그리고 그 위치가 하필이면 60분 봉으로 봤을 때 지금 요렇게 끄었을 때 요렇게 끄었을 때 여기에 채널의 하단부입니다. 하단부. 그죠?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하단부에서 작은 반등이 나왔고, 그 위치가 정말 이 채널도 약간 우리가 조금 신뢰를 가져도 되는 게 여기서 반등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딱 그어가지고 평행하게 그어보니까 요거는 트랩으로 보고 여기서 저항, 그 다음에 여기서 저항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채널, 평행한 이 채널 상단과 이 채널 하단에서 지속적으로 저항과 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저항과 지지가 나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렇게 채널을 그었을 때 지금 현재 자리가 지금 채널의 하단부에서 반등이 나오는 자리니까, 여기서 지금 이 타이밍에서 코스피가 이런 상태니까 이 타이밍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뭔가를 매수를 하더라도 이게 이탈되면 손절 라인이 짧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뭐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타임 프레임을 가지신 분들, 예를 들어서
뭐 3%에서 한 6% 정도, 그 정도 노리시는 분들, 짧게 치고 빠지실 분들, 한 2, 3일 만에 팔고 나오실 분들, 요런 분들은 뭐 저는 들어가기에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는 봅니다. 따라서 기계적으로 손절이 가능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괜찮은 개별 종목들을 선정을 하셔가지고 그걸 몇 개의 종목으로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금 들어가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물론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이 이탈되면 무조건 손절을 하는 겁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다음 월요일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시고 들어가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이고 그렇겠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이 FOMC에 집중을 하는 모양새였습니다. FOMC 회의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FOMC에 좀 집중하는 모양새였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된다라는 것도 언급이 됐습니다. 1월 초부터 워낙 큰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정고점 부근에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된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의 뭐 실적 전망이 계속 하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계속된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정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자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FOMC의 결과가 컨센서스에 부합하게 나왔다. 그리고 파월 의장의 이 디스인플레이션의 언급으로 이 비둘기적인 이제 발언이 나온 것도 고무적이었다. 그리고 긴축 완화의 기대감이 새롭게 대두되는 한 주였다. 물론 아직 해소되지 않은 악재들도 언급이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이 무역 수지가 지금 대한민국 그 한강의 기적 이후에 지금 무역수지 적자가 최고치입니다. 특히 이번 1월달 잠정치가 제가 이거를 통계청에서 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장난 아니고 엄청나게 무역수지 적자가 날 거예요. 무역수지 적자가 나면 진짜 대한민국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상당히 나쁜 상태고 사실 차트상으로도 확실하게 투자를 결정하기에는 아직 좀 섣부른 감이 좀 있는 정도입니다. 앞에서 차트 살펴봤듯이 일단은 넘어야 될 산들이 좀 있죠. 넥라인도 그 하락 채널의 중단선도 넘어야 되고 그리고 하필 거기가 또 새로운 상승 채널의 상단이라서 이걸 뚫고 나가든가 아니면은 좀 만약에 상승으로 가려면 여기서 응축을 했다가 이 채널에 계속 응축을 하면 뭡니까? 채널의 하단까지 붙겠죠? 이럴 때 채널의 하단에서 반등을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불안한 섣부른 감이 있는 정도의 지금 차트 지금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항 포인트가 아직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 매물대라든지 다른 지표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거를 바탕으로 직접 분석을 해보시면 또 좀 더 정밀한 분석이 또 가능하실 거고 다만 이제 제가 60분봉으로 봤을 때는 시드의 한 어느 일정 부분 정도는 단기 투자로 시도해 볼 만하다. 이유는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채널의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가 하필이면은 또 120-1의 상단 부근이기 때문에 이탈이 되더라도 이 기대 손실률이 좀 낮다. 그래서 뭐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 그러니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서가 아니라 하락을 해도 큰 손실이 안 나기 때문에 손절을 잘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 투자로는 뭐 3에서 한 6% 정도 노리시는 분들은 시도를 해볼 만하다. 종목을 잘 선정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흐름인 60분보다 훨씬 큰 흐름인 이 일봉에서는 아직도 애매한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에 부합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부합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면 뭐 그게 손절이든 뭐 하여튼 뭐 빠른 판단이 필요한 한 주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48분을 찍어버렸네요. 사실 제가 간단하게 한 주를 정리하는 컨텐츠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만들다 보니까 증권사 리포트를 찾아서 이게 핵심 요약을 또 하고 그래서 또 PPT 자료 만들고 여러분들 좀 이렇게 시인성 좋게 하려니까 시간이 꽤 많이 걸리네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짧게, 만약에 오늘 이 영상이 반응이 좋다면 다음 주에는 더 짧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고심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뜨겁게 반응해 주시고 매일매일 여러분들 주변 분들한테 구독해라고 막 강압하시고 소개하시고, 그래서 제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고 막 구독자가 막 10,000명이 되고 20,000명이 되고 막 그러면 오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런 거를 매일매일 영상을 하나씩 찍어 올려드리겠습니다. 막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어가면 진짜 그러니까 구독자가 막 5만 명 넘어가면 제가 막 1일 1영상 막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기분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제 채널을 사랑을 많이 해주시면 여러분들께 양질의 컨텐츠를 더 많이 제공을 해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진짜 생각해 놓은 컨텐츠들이 진짜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막 환장할 컨텐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장 속에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아주 합리적인 방법들, 그런 방법들을 제가 떠먹여주는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저한테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저한테 의욕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정보를 주려면. 근데 제가 의욕이 생기질 않네요. 의욕이 생길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댓글 뭐 하든가 말든가 모르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뭐 구독이나 좋아요, 댓글 하지 마세요. 하지마. 여튼 긴 시간 동안 50분 동안 영상 보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잘 자요. 안녕. 자주 봅시다.